우리 어머님들과 오늘 1시간 반 정도 이 시간이 기분 좋은 시간, 또 아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또 어머님들이 평소에 이렇게 고민하셨고 또 궁금해 하셨던 그런 질문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저를 아마 소개해 주셨을 거예요. 예, 지혜숲 사고교육연구원 최고의 강사입니다. 제가 최은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어머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눌 주제가 질문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 능력 또는 이제 질문 지능이죠. 자, 이 질문 지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지혜숲에서는 아이들의 이제 이 질문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오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일상적으로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면 좋겠는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전반적으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질문 지능을 키우면 결론은 뭐냐면요, 공부를 잘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하나를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느닷없이 카메라와 마주한 방송국 기자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함께 볼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Yeah,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기자가 English is better 일어섰지만 than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held up will your my hand Korean anyway.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r no?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I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from Asian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안타깝죠. 자, 이제 이게 2010년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개최됐던 G20 이제 그 회의가 있었죠. 자, 그 회의에서 개최국인 한국에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한국 기자들에게만 특별한 기회를 줬습니다. 바로 질문할 기회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한국 기자들은 질문하지 못했고 중국 기자는 질문을 했죠. 근데 이 영상 보면서 어머님들도 저하고 비슷한 아마 감정을 느끼셨을 건데, 이제 이 영상은 생중계가 됐었거든요, 전 세계에. 그러면서 아주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이제 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저 기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대학을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거쳤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기자의 뭐 사명 또는 뭐 기자의 직업 윤리나 애티튜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기자는 질문하는 실은 직업이죠. 자, 근데 저 기자들의 질문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교육은 질문을 받는 데는 매우 익숙하지만 질문을 하는 것에는 매우 서투르다. 질문의 경험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어머님들, 자녀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3학년, 4학년 어머님들,
걸로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 그토록 질문이 많았던 아이가 언제부터 질문이 사라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라진 질문의 자리에 무엇이 대신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핸드폰이 있거나 다른 것이 주어졌을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실은 어저께 좀 일찍 잤어요. 컨디션이 에어컨 너무 많이 떼가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잠이 한 10시 반 정도에 들었거든요. 이제 아침에 6시 정도에 눈 뜨고 제가 이제 늘 아침에 기상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뉴스 검색하거나 이제 여러 채널들 돌려가면서 이제 필요한 정보들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봤더니 한국 금리 인상이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0.5% 해서 뭐 빅 스텝이다, 뭐 더블 스텝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이어서 한 30분 또 지나니까 미국에서 다시 또 자이언트 스텝?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이제 할 예정이다, 뭐 이런 발표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가 실은 2년 반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적인 지금 불황을 겪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불황의 가운데에서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하고 저하고 비슷한 세대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IMF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는 늘 그런 위기들을 맞이해 왔었고 그 위기에 도산한 기업도 있지만 근데 위기를 또 기회로 삼은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기마다 그것을 어떻게 기회 삼아서 도약했던지, 자, 그런 성공적인 기업들 제가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잘 아시잖아요. 예.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님들도 아마 그거 사용해 봤을 건데, 이제 음악 듣는 기계들 따로 있잖아요. 이제 아이팟, 이제 뭐 애플사 같으면 아이팟이 있겠죠? 자, 음악 듣는 디바이스 따로. 그 다음에 전화하는, 예전에는 굉장히 컸던 그 기계죠. 자, 이제 이런 폰 따로. 그리고 또, 이제 컴퓨터로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게 되니까, 자, 이제 이렇게 각각의 다른 디바이스들을 실은 기업들이 다 출시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이제 이런 질문, 의문을 품은 거죠. 이 각각 다른 디바이스를 하나의 디바이스로 혹시 모을 수는 없을까? 불편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아이폰입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멋진 터틀넥, 블랙 터틀넥을 입고 또 데님 팬츠를 입고 아이폰을 처음 발표했던 그 장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주 유명한 세기의 PPT였죠. 자, 그때 이제 했던 말들, 이제 대중 앞에서 이제 그 아이폰을 소개하면서 했던 말들이 떠오르는데, 뭐, 아이팟, 폰, 인터넷, 아이팟, 폰, 인터넷 하면서 이제 화면에 딱 처음으로 그 출시됐었던 아이폰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아이폰 이후로 스마트폰의 대명사가 됐죠. 자,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네트워크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죠. 자, 우리를 연결해 준 게 네트워크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카카오톡의 대표죠, 김범수. 자, 김범수가 처음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죠. 자, 네트워크가 사람과 사람 간에 연결하면 사람들은 모여서 뭘 주로 하지? 아, 사람들은 모이면 수다를 떠는구나, 이야기를 하는구나. 자, 그러면서 탄생한 게 바로 김범수의 카카오톡입니다. 자, 요즘 말 많은 사람이죠. 자, 전기차 배터리 굉장히 비싸잖아요. 지금도 물론 싸지는 않지만 이전에 비하면 그래도 지금은 많이 다운이 됐죠. 왜 전기차 배터리는 비쌀까? 자, 그리고 전기차 디자인들은 되게 투박하잖아요. 자, 이것에 질문을 품고 생산을 했었던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입니다. 저희 어머님들도 어렸을 때 그 비디오 테이프 항상 죄송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자,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그걸로 비디오를 한 편 보고 나면 항상 그 기간이 있습니다. 자, 회수하는 기간이 있는데 하루라도 만약에 연체가 돼. 그러면 연체료를 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비디오를 사정이 안 돼서 일정이 안 돼서 조금 늦을 수도 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를 좀 제때 회수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마크 랜돌프의 넷플릭스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마지막 많이 하십니까? 저는 사랑합니다. 당근. 자,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는 중고나라를 통해서 택배, 퀵,
이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중고 물품들을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못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보지 못하고 물건을 거래한다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찝찝함 때문에 실은 중고 물품들이 이렇게 거래하고 순환하면 참 좋은데 그걸 잘 시도를 못했었는데, 실제로 택배나 퀵으로 물건을 거래하지 않고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가격도 흥정할 수 있고 그럴 순 없을까? 자,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게 바로 김재현, 김용현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 김재현, 김용현 대표의 이런 질문에서 탄생한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신 근처의 마켓, 당근마켓입니다. 자, 이제 이 기업들은 실은 물론 이제 지금은 뭐 구설수에 오르는 기업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건재한 기업들이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 실은 다른 기업들이 질문하지 않았던 것. 불편하지만 그냥 익숙함에 젖어 있었던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과감하게 혁신을 도모했던 기업들입니다. 자, 결국 이제 이 기업들은 그런 위기를 기회 삼아서 성공한 기업들인 거죠. 공통점이 다 질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기업만 질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구는 어느 방향으로 돌죠? 아십니까, 혹시? 자, 이런 거 물어보면 엄마들 싫어할 것 같아서 이건 내가 얘기해 줄게. 쉬우니까. 자, 지구 쪽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도는 게 실은 맞죠. 자, 그런데 너무 당연한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학이. 자, 남편이 달걀에 오렌지 잼을 발라서 먹는 게, 자,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지만, 자, 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나요. 끝나고 나면 슬슬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널려있는 양말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보기 싫을 수도 있죠. 자, 이제 이런 질문들도 있고, 이게 대학에서 입학 면접에서 던진 질문들이에요. 자, 그 다음 왜 인간의 눈은 두 개일까요? 자, 지읒숲에서는 똑같은 질문합니다. 왜 인간의 손가락은 5개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아마 지읒숲에 입회하면서 만났던 사고력 검사지에서 이 문제들을 만났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꼭 이해하기 어려워야 훌륭한 시일까요? 자, 이제 이 질문들은 바로 그 세계적인 명문대입니다. 옥스브리지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에서 입학 면접 과정에서 이제 구술 면접이죠. 그 구술 면접 과정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잠깐 정보를 드리자면, 옥스브리지 질문의 힘? 뭐 이제 이런 제목으로 최근에 이제 다시 개정판으로 책이 나온 게 있거든요. 옥스퍼드대나 케임브리지대에서 입학 면접 과정에서 그 이제 지원자들이죠. 아이들에게 입학 사정관들이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가. 근데 거기 질문들 보면 굉장히 황당해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공정무역 반환은 과연 공정한가? 자, 그 다음에 경찰에 들키지 않고 독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뭐 이런 황당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들은 이런 질문들, 엉뚱한 질문들을 할까요? 자, 이 질문들에 지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물어오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눈이 2개라는 건 아이들한테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인간의 손가락이 5개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역사 수업할 때 첫 차시 초점이 인간은 왜 2발 걷기를 선택했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때로는 이제 이런 엉뚱한 질문도 있죠. 자, 달걀에 오렌지잼 발라먹는 게 이혼 사유가 되냐. 자, 왜 당연하거나 엉뚱한 것들을 질문할까? 자, 근데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맨 처음에 드는 느낌이 어떨까요? 자, 인간 눈은 왜 2개일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아이들을 관찰을 하겠죠. 자, 당연하고 엉뚱하지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지원자가 지금 뭘 느끼는가? 호기심을 느끼는가? 자, 그리고 당연한 것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일테면은 저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가? 자,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그 논증하는 과정이죠. 자, 이런 것들을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기업과 그리고 유명한 대학들이 특히 이제 면접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질문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질문의 힘과 관련된 재미있는 그 실험을 하나 정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그 사회심리학과 교수 패트리샤 첸이라는 이제 교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교수가 15분 설문조사라는 이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전에 그 시험에 응시하는 이제 자기 제자들이겠죠? 시험을 치르게 되는. 자, 이제 제자들에게 15분 동안 설문조사지를 주고, 자, 그 설문에 이제 응답을 하게 했는데, 질문이 어렵잖아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요번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은지. 자, 그 다음에 너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할 계획인지. 자, 그리고 요번 시험이 끝나면 몇 점 정도 맞을 것 같은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 해당 과목과 관련된 어떤 지식들을 뭐 중간 점검하는 이런 질문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15분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 이 설문조사 후에 이제 며칠 후에 시험을 치렀어요. 시험을 치렀더니 그 시험에 응했던 아이들의 성적이 대부분 상향이 됐더라는 겁니다. 오? 자, 그리고 또 다른 재미있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 교수가 아이들에게 시험 공부를 이제 시키는데 그룹을 나눴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자가 질문을 통해서 시험 공부를 하게 만든 거죠. 자, 그래서 해당 그 과목과 관련해서 스스로 자기가 질문을 뽑게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 제출자인 이제 교수죠. 교수가 어떤 이 과목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낼 것 같은지 본인 스스로 질문을 뽑아보고, 자, 그 질문과 관련해서 아마 이제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자가 질문을 통해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한 학생 그룹과,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합니까? 서머리를 가지고 하죠. 자, 교수가 이제 열심히 강의를 하면 이제 열심히 이제 서머리 하겠잖아요. 자, 그것을 단순암기하는, 복습하는, 이제 이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눠서 시험을 치르게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놀랍게도 자가 질문을 한 그룹의 시험 성적이 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학생 그룹보다 15점 정도 평균 점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상이 높았던 아이들도 있었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문만 해도 뭐가 오를 수 있다? 성적이 오를 수 있다. 자, 근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 자, 이제 이 결과에는 이제, 실은 숨겨진 비밀,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메타인지 능력 하면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분하고,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면 그것을 더 알고자 거기에 집중을 하겠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메타인지를 촉발시키는 과정이 바로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하는 질문, 자가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자, 질문을 던졌을 때, 자, 이제 뭐 해당 지식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는데 자기가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술술 한다면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한 알은 어느 정도 숙지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질문을 스스로 만들었는데 답변을 잘 못해요. 자, 그럼 아이들은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자기가 취약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하겠잖아요. 자,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알고 싶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리 막 많이 경험합니다. 어머님들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하죠?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망각된 부분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죠. 저는 나이가 들수록 잘 까먹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이제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실은 인간의 이제 신경세포죠. 뉴런과 시냅스의 연결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기억이 강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실은 아이들은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이제 이 사이클이죠. 자, 이 사이클 안에서 보다 더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명료해지고 그리고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 자, 질문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은 아직은 뭐 저학년, 뭐 중학년 정도이니까 책을 읽고 나면 주로 어떤 질문들을 하십니까? 자, 어머님들이 하는 질문이 주로 많죠. 자, 책 속의 등장인물이나 주요한 사건이나, 만약에 지식 영역의 책이라면 책 속에 담긴 지식과 개념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시죠. 자,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질문하는 거 싫어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제 질문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자, 어떤 질문들을 하면 좋을까? 자,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저 분수의 혼합 계산이 보통 몇 학년에 나옵니까? 4학년 정도 된 분수 혼합 계산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이 친구 한번 보세요. 자,
4분의 5 더하기 8분의 11은 11은 4분의 5 곱하기 11분의 8은 44분의 40은 11분의 10, 뭐 하여튼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이제 분수 혼합 계산인데, 자, 어떻게 계산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얘가 네. 질문했더니 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5분의 8 나누기 6분의 13의 계산 방법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네, 알아보겠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식이 나왔어. 자, 어떻게 계산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네? 굉장히 힘든 친구죠. 자, 이제 이 친구는 시험지를 보아하건대 수학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 자,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아이한테 할 수 있는, 자, 시험지를 받아들고, 자, 어렸을 때는 귀엽습니다. 자, 이제 어렸을 때는 귀여운데, 이제 학년, 중학년 정도 올라가면 이제 엄마들 어때요? 조바심이 생기죠. 자, 이제 이럴 때 수학이 싫어? 라고 이제 막 공격적으로 이제 바로 묻는 거죠. 수학이 그렇게 싫어?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학원을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또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학습지를 같이 풀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물으면은 실은 싫어? 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저 친구처럼 네 또는 아니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단답형 질문입니다. 자, 근데 수학이 왜 싫어? 자, 또는 분수의 혼합 계산의 어떤 부분이 어려워?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서술형 답변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은 단답형 질문과 서술형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혜수 사고력 검사지 이제 어린이들 버전에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구체적, 수렴적 질문과 확산적 질문이 있습니다. 자, 태양은 어떻게 생겼지? 또는 태양의 특징은 뭐지?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태양의 특징. 그치. 뜨겁다. 그리고요. 빨갛다. 또는 이제 노랗다고 생각하는 애는 노랗다. 그 다음 뭐 동그랗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수렴적 질문이죠. 태양의 특징에 집중해서 아이들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질문을 바꿔봅니다. 자, 태양하면 뭐가 떠오르지? 라고 이제 우리는 같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태양하면 떠오르는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들을 마음껏 적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사고가 확산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답변들은 다양하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의 구체적 특징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 사고력 검사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과학에 되게 관심 많은 애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친구들은 태양 주변에 있는 모든 행성의 이름을 쫙 쓰기도 하고요. 자, 아이의 관심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좀 다방면의 책을 다양하게 읽어왔던 친구라면 태양하면 딱 떠오르는 화가가 있는 거예요. 태양의 화가 반고. 자, 이것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럼 신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카루스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사고는 수렴되기도 하고 또는 확산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질문과 추상적 질문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 나비는 어떻게 날지?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자,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날개를 펄럭여서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근데 이제 추상적 질문을 합니다. 자, 나비는 왜 날까? 왜 날다니요? 자, 이제 이런 질문을 딱 해요. 그럼 아이가 뭐 할까요? 질문을 받고 고민하겠죠. 사유합니다. 자,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추상적 사유도 가능하다는 거죠. 뭐 자유를 찾아서 또는 이야기를 많이 읽었던 친구들이라면 엄마를 찾아서 그 다음에 꿀을 빨려오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분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자, 니체가 굉장히 비판했었던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의 문답법도 대표적인 질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달걀을 떨어뜨렸을 때 달걀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라고 이제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은 대상자가 달걀을 떨어뜨리면은 깨지죠. 달걀 껍질은 왜 깨질까? 그러면 이제 또 고민하는 거예요. 얇고 가벼우니까? 그러면 종이나 깃털도 얇고 가벼운데 왜 그건 안 깨지지?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되는데 이게 바로 문답법입니다. 자, 근데 이제 니체가 아까 소크라테스를 비판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자,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을 해가다 보면, 자, 답변을 지금 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내게 하는 게 실은 소크라테스의 목표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를테면 더 생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거겠잖아요. 자, 그런데 니체는 질문받은 사람을 난쟁이로 만드는 질문법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적당히는 괜찮다. 자, 아이들도 이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빈틈을 노려가지고 계속 문답법으로 질문하면 아이들도 나중에는 빡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법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단답형 질문 있잖아요. 예,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묻는 것들도 실은 책을 꼼꼼하게 읽으면 1차 독해만 되면 아이들이 충분히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단답형 질문이나 또는 이제 좀 구체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자, 이제 이런 질문들은 그럼 질문의 퀄리티가 낮은 것일까? 자, 그리고 이를테면은 아이들이 서술형으로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들. 자, 그리고 사고를 확산해 줄 수 있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은 그럼 퀄리티가 높은 걸까? 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엄마들이 계신데, 이건 조금 이분법적이죠, 실은. 어머님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이한테 나비가 왜 날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이야기 못한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답변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을 저희가 꾸준히 한번 관찰을 해보잖아요. 지혜숲을 찾아오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지혜숲은 늘 질문을 하니까 관찰을 해보면 보통 이제 간단하게 예, 아니요 또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졌을 때 그런 질문들은 문제없이 답변한 아이들이 좀 더 추상적인 사유를 해야 되는 질문, 그다음 사고를 좀 확장해야 되는 어떤 질문 앞에서는 입을 다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찾아왔을 때. 자, 그런 아이들을 꼼꼼히 관찰해보면 이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냐면 약간 답변하기 전에 자기 확신이 좀 부족할 때. 자, 그 다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친구가 비웃으면 어쩌지? 자, 그리고 이걸 또 다르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 자기 사유의 검열이 강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이야기하기 전에 좀 더 멋진 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멋진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서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검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꼼꼼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매우 추상적인 어떤 질문을 훅 던졌을 때 이 아이한테서 바로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 친구라면, 내 아이가 만약 그런 아이라면, 자, 1차 독해의 어떤 질문으로부터, 구체적인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으로부터 추상적 질문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게 아이에게 안정감이 드는 거죠. 자, 이 공간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질의 아이들이 보이죠. 자, 자기는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자기 생각을 검열하고 있는데, 선생님 딱 질문을 했더니, 막 그냥 이렇게 가볍게 쉽게 막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를 쭉 보다 보면, 저거 나 알고 있는 건데? 저거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자, 이제 이런 눈치를 보면서 아이들이 점점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나도 막 던져야 되겠구나. 왜냐면, 자기는 막 한참 검열하고 있는데 다른 애가 먼저 얘기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또 자기 또 뭐 생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애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순서가 안 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시간이 쫙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크게 검열을 하지 않고 이제 이야기를 막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라는 걸 실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질문 구분해보면 이렇게 있지만 어떤 질문도 나쁜 질문은 없다. 자,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떤 성향이나 기질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엄마가 고민하고 접근하는 게 좋다. 만약에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질이라면 책을 읽으면서 좀 편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들부터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머님들하고 제가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자, 지혜숲 3학년 프로그램에 명화사고력이죠. 심리적 감성 능력.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 통합적인 어떤 사고 능력들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명화사고력이고 이 프로그램이 아마 여기 이제 분당센터에서도 3학년 중후반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서양 8인의 화가의 작품을 만납니다. 자, 화가의 작품을 만나고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화가들은 문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일반적인 책들은 문자 텍스트이기 때문에 자, 문자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행간에 물론 숨겨진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자, 그림은 오롯이 점과 선과 면과 색으로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사고력을 키우기에 훌륭한 텍스트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 그림 김홍도의 씨름이라는 이 그림은요. 지금 사각형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 화가들은요. 세계의 일부를 잡아와서 프레임 안에 가둬둡니다. 잘려나간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아이들하고 저희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자, 그림을 꼼꼼하게 관찰을 하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어머님들도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의 위에서부터 아래 또는 안에서부터 그림 바깥
지금 잘린 부분이죠. 자, 나머지 잘렸던 3개 다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이 그림을 보고 만약에 내가 집에서 아이하고 질문을 한다면, 자,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자, 질문을 잘하는 어머님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던져보세요. 아이들은 어떤 질문 할까요? 응? 용기 있게 하세요. 응? 오케이. 그쵸. 아이들이 제일 집중하는 건 항상 주인공이야. 자, 가운데 있는 저 두 씨름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길까? 자, 그럼 아이들이 이 질문이 나오면은 씨름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겠잖아요. 자, 저 사람들의 지금 묘사되어 있는 어떤 이제 몸의 동작이죠. 자, 저걸 보면서 지금 다리 들린 사람이 넘어질지, 버티고 있는 사람이 혹은 또 실수로 넘어질지, 뭐 이걸 논리적으로 아마 사유를 하겠죠. 자,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이 아래에 있는 두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것 같고 오케이. 놀란 표정이고 오케이. 저기 위에 있는 사람은 약간 방관하는 듯한 저쪽. 표정. 예. 오케이. 그러네. 표정이 다르네요. 오, 꼼꼼하시다. 질문. 여기 씨름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 오케이. 이런 질문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우 훌륭한 질문이에요. 자, 근데 진짜 보니까 저 위쪽의 사람은 심지어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 쪽에서 보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저 그룹들은 보면은 표정이 약간 긴장되는데 어쩐지 표정 읽기 어려운데 여기 아래에 있는 두 분은 입이 벌려져 있죠. 해벌레하고 벌려져 있죠. 자, 그러면서 어떤 관계일까를 질문할 수도 있고, 자, 어떤 심정일까? 또는 어떤 지금 어떤 감정일까? 이런 부분들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또 편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등장해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일단 질문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관찰입니다. 엿이 많이 팔렸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자, 지금 옆하는 저 소년은 그날 엿을 얼마나 팔았을까? 답이 없잖아요, 여기는. 실은 그림 속에 몇 명이 등장했을까? 자, 1차적으로 만약에 독해를 한다면, 자, 몇 명의 인물이 등장했을까? 자, 그 다음에, 이를테면은 저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자를 벗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모자가 모양이 다른 사람도 있어. 저 모자는 어떤 모자일까? 질문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부채가 몇 개 등장했을까? 자,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을 거고. 하지만, 눈으로 관찰한 것 외에 좀 더 확장된 질문을 해본다면, 그날 소녀는 이 단오날 장터에서 몇 개의 엿을 팔았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질문도 할 수 있을까요? 왜 여성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왜 이 씨름판에 여성은 한 명도 없을까? 실제로 아이들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부채는 도대체 왜 있는가? 부채가 있다라는 이유도 궁금하겠잖아요. 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자, 질문을 통해서 어머님들, 지금 이제 다른 어머님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바로 뭐 합니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반드시 사유를 촉발을 시키는데, 자, 이제 그림의 안에서 이것은 이제 화가가 가둬놓은 일부의 세계, 화가가 주목하는 세계죠. 자, 그림의 바깥 세계도 있겠죠. 자, 이제 바깥 세계로까지 확장이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시선이 유일하게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엿장수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해볼 수 있겠잖아요. 자, 엿장수가 바라보고 있는 저 시선을 따라가면 그림의 바깥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그림의 안에서 밖으로 확장이 돼가고, 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아이들은요, 마치, 자, 도라에몽의 주머니처럼, 자, 지금 3학년 애들, 신나게 2, 3학년 애들 많이 보는 게 도라에몽 아닌가요? 자, 도라에몽의 주머니에서 뭐든지 나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질문이 바로 그 도라에몽의 주머니 역할을 하는데,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 그리고 아이들은 조선시대 단오날 어느 하루겠죠. 자, 그 단오날, 자, 지금 장터의 씨름판과 그리고 그 주변의 모습들을 추체험할 수 있습니다.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자, 이제 그림 속에서 갑자기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고, 자, 나지 않던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공기의 흐름도 느껴지고, 자, 그리고 스토리가 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실제 3학년 아이가 쓰는 에세이입니다. 이게
분당에서 수업하는 아이의 에세이입니다. 자,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이거 너무 예쁜 글이에요. 자, 장터에는 사람이 북적거렸다. 주막에서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하고 나오니 마침 씨름 선수가 필요했다. 나는 가서 양반과 씨름으로 붙었다. 단오는 날에는 양반 상놈 할 것 없이 씨름을 마구 해도 됐다. 자, 이 부분은 아이가 기본적으로 단오는 날에 대한 지식 정보가 있다는 얘기겠죠? 앞서의 그런 질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 거죠. 자, 나는 힘이 불끈 솟아서 양반을 번쩍 들었다. 양반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내가 그놈을 내팽개쳤다. 그 놈. 자, 예, 비판적 사고. 자, 중간 생략하고 황소 한 마리 돈 30냥을 받고 집에 돌아가려다 비녀를 파는 가게를 보고 멈춰섰다. 비녀 한 개에 20냥, 놀이개 한 개에 5냥이요. 빨리빨리 사가시오. 라고 외치니 20 더하기 5 더하기 5는 자, 이 친구는 수학을 좋아하나요? 자, 30냥으로 우리 집 아내와 딸들 수와 딱 들어맞았다. 저는 이런 문장 좋더라고요. 옥비녀 한 개에 놀이개 2개를 사서 들어가다 어르신께 부채 3개를 주셨다. 어르신께서 부채 3개를 주셨다. 단오날의 풍속입니다. 아까 씨름 속에서 부채 들고 있었잖아요. 자, 예전에는 양반들이 자신의 그 농지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에게 또는 하인들이죠. 아래 것들에게죠. 쉽게 얘기하면. 아래 것들에게 부채를 선물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워질 날을 대비해서 열심히 노동하라고 부채를 주는 거죠. 자, 어르신께서 부채를 3개 주셨다. 자, 중간 생략하고 배도 부르고 황소도 있고 비녀와 놀이개도 샀고 부채도 있어서 여름에 모내기를 하며 시원할 것을 생각하니 오늘은 너무 횡재한 날 같다. 집에 가니 딸들이 깔깔거리고 아내는 빨래를 하고 있었다. 아내에게 옥비녀를 주고 꽂아보았더니 옷같이 예쁜 얼굴과 옥비녀가 딱 맞았다. 딸들도 놀이개를 엄청 좋아했다. 너무 재미있고 보람있는 하루였다. 내일 밭을 갈아줄 황소가 2마리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렌다. 이게 3학년의 솜씨입니다. 자, 짧게 다닌 아이는 아니겠죠. 아기 때부터. 자, 관찰하고요. 자, 질문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관찰하고,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질문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고 또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4차원 세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실제 그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 마치 본인이 체험한 것처럼, 이런 거를 문학적 용어로 추체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상상하고 쓴 에세이입니다. 자, 글을 보아하니, 아이의 아빠가 평소에 엄마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자, 그리고, 딸이 많을까요? 어쨌든, 딸을 또 어떻게 사랑해주고 있는가? 자, 이런 부분이 보이니까 아빠가, 사랑하시나 봐요, 엄마를. 자, 우리 질문의 유형과, 사랑해야죠. 자, 질문의 유형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떤 사유를 경험하게 되고 또 어떤 결과물들을 성취하게 되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실은 질문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 어머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2가지 질문만 제가 오늘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고력을 키우는데 가장 또 많이 동원되는 질문입니다. 바로 what if와 why입니다. 만약과 왜입니다. 자, 만약이라는 이 질문은 자, 과학적 사고를 돕습니다. 실은 과학자들이 과학적 사고, 이를테면은 직접 실험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어려울 때 과학자들은 상상실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 가설을 세우는 거죠. 자, 가설을 세우고, 그때 그 가설이 바로 만약이죠. 자, 가설 연역적 사고라고 하는데, 자, 그 가설을 세우고, 상상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후에 이제 그것을 또 증명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들이 충분히 검증됐을 때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자, 굉장히 유명한 아이작 뉴턴의 What If입니다. 자, 만약 모든 물체 운동이, 자, 이게 지금 사과 낙하를 보면서 지금 했던 질문이었죠. 만약 모든 물체의 운동이, 자, 그 물체에 미치는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탄생한 이론이 그 유명한 만류인력의 법칙입니다. 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What if? 자, 아인슈타인은 평생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만약 우리가 빛을 타고 빛의 속도로 만약에 시공간을 날아갈 수 있다면 우주를 날아갈 수 있다면 그 시공간이 어떻게 변화할까? 자,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죠. 자, 여기에서 탄생한 이론이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6학년 1학기 금방 애기들 크면 또 올라가겠죠? 과학 상단원에도 what if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아이들 실험하기도 하죠. 만약에 효모도 생물이라면 온도에 일정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라는 이제 이 가설을 가지고 실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과학 실험들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what if라는 질문의 유형이죠. 자, what if는 논리적인 사고, 과학적 사고를 돕는 아주 좋은 질문의 유형입니다. 자, 지우숲에서도 what if를 질문합니다. 자, 재밌는 그림을 감상하세요. 오, 막 배가 움직이죠? 자, 신경 좀 썼습니다. 자, 지우숲 추론 800, 지금 현재 여기 초3화 친구들이 아마 추론 800 프로그램 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뭐 막 끝나거나 아마 비슷한 시기일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추론 800의 변형과 유비라는 차시가 있습니다. 자, 그 변형과 유비 차시에서 그 어떤 만약이 도구를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사전에 책을 읽어가지고 오는데요. 인간의 역사는 보면 문제 해결의 과정이었죠. 자, 그리고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탄생한 게 바로 도구, 즉 발명품입니다. 자,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도구 발명품은 실은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건 없습니다. 자, 자연에 있는 어떤 현상들을 관찰을 하고 인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연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오는 것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자,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어. 자, 그리고 가려고 했더니 뭐 산이, 들이, 강이 또는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새를 보다가 이런 상상을 해보죠. 인간이 만약 새처럼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새를 관찰하면서 날개를 받겠죠. 자, 이제 이런 what if 질문 속에서 바로 레리, 처음에 이제 만들었다는 건 레리입니다. 자, 레리와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가 탄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what if라는 만약이라는 질문은요, 아이들의 어떤 창의성이죠. 자, 이런 창의성을 키우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하고 하고 나서, 자, 이제 이 과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어느 날 배를 타고 갔는데 난파가 됐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추락을 했는데, 구사일생으로 나만 살아남았어.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주어진 도구를 쌍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의 쌍이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재미있는 쌍들이 나와요. 뭐, 성냥과 비상약. 이게 세트야. 자, 그 다음에 비상식량과 인형. 여기 함정이 있어. 하나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는 그렇게 쓸모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러 쌍 중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두 개 정도를 초이스하면 4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도구가.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세워서 아이들이 한편의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어떤 사고 능력이 훈련이 될까요? 바로 상상력입니다. 평범하잖아요, 실은. 비상약은 왠지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실제로 성냥하고 비상약이에요. 불은 왠지 피해야 될 것 같고, 어디서 본 소설은 있어. 자, 그래서 성냥도 필요할 것 같고, 아프면 안 되니까 비상약도 필요해. 그럼 식량도 의외로 많이 선택합니다. 먹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사냥을 잘할 것 같지 않으니까. 자, 근데 이 친구는 아주 독특하게 요 분당 친구예요. 칼하고 연필 세트, 그리고 랜턴하고 지금 라디오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근데 요거를 선택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딱 그냥 쌍만 보면 이게 막상 무인도에 막 도착해서 그렇게 막 처음부터 쓸모가 있을 것 같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 이 무인도에 도착하면 그 무인도는 어떤 풍경일까? 무인도의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들을 쭉 설정을 하고 개연성 있게 스토리텔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한번 그 앞부분은 생략하고 중간만 읽어볼게요. 자, 맹수가 나올지도 모르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기 작은 동굴 하나가 보인다. 혹시 몰라 나는 칼을 손에 쥐고 반대 손에는 랜턴을 들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입구와 폭은 좁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꽤 긴 동굴이었다. 그리고 중간에 스토리가 막 나와요. 자, 이곳은 비가 많이 내리고 숲이 우거지고 더운 지역이었다. 나는 연필을 들고, 쓸모없어 보였는데, 자, 연필을 들고 나무마다 표시를 남기며 숲으로 들어갔다. 헨젤과 그레텔. 자, 우거진 숲이라 랜턴이 있는데도 무서웠다. 감정이 있도. 자, 나는 칼로, 이 칼이 여러모로 쓸모가 있어. 풀을 치며, 우거졌으니까, 길을 만들고, 나올 때는 자갈을 두어서 길을 기억했다. 헨젤과 그레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중간 쫙 지나서요. 자, 얘가 처음에 비상 튜브를 타고 여기 불시착했거든요. 비상 튜브가 찢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무 위에 비상 튜브를 찢어서 침낭을 만들었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무까지 랜턴을 걸고 침낭 한쪽에 라디오를 틀었대요. 자, 이 친구 글을 보면서, 이 친구가 그 굉장히 당황스러운 어떤 미션인데,
선택했던 낱말들도 도구들도 매우 생소했어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선택한 것하고 좀 다른 상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개연성 있게 또 논리적으로 그 상황들을 설정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해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굉장히 사고력이 돋보이더라고요. 자, 창의적인 사고, 창조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what if, 만약이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질문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이 갈수록 질문이 어때요? 줄죠. 질문을 고학년 되면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질문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실은 질문은 본능 같은 거거든요. 자, 어렸을 때는 호기심도 굉장히 많고 알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끊임없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또는 이제 주변의 어른들에게죠.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거죠. 자, 근데 이제 인간의 본능 자체가 우리는 어떤 질문을 받게 되면 본능적으로 뭔가 답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못할 때는 좀 그 불확실성 때문에 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5Y 사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5번만 한 문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왜를 질문하게 되면 답에 이른다는 겁니다. 어떤 성찰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Y 사유법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사유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Y를 가지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이제 좋은 텍스트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4학년 엄마들도 여기 와 계신데 4학년 친구들이 보통 이제 4학년 겨울방학? 요 정도 되면 이제 다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지혜숲의 역사사고력 프로그램을 수업하게 됩니다. 자, 지혜숲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곳의 교육기관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폄훼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독서 논술이나 또는 이제 역사 교육을 하는 기관들에서는 역사의 이제 그 일대기죠. 이 연대기. 자, 연대기를 가지고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쭉 필요한 지식 정보, 역사 지식 정보들을 아이들에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물론 재미있게 뭐 이야기를 쓰기도 하시고 또는 이제 재미있는 뭐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수업을 하시죠. 하지만 여기는 지읒숲의 수업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제 지읒숲만의 어떤 독자적인 특성이 있겠죠. 자, 지읒숲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역사는 사고를 키우기에 굉장히 훌륭한 텍스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란 텍스트 자체의 성격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를 만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통로는 사료입니다. 사료. 자, 근데 그 1차 사료라고 하는 게 보통 기록. 근데 역사 기록은 누구에 의해서? 뭐 조선왕조실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1차 사료인 역사 기록은 역사가에 의해서 초이스된 거죠. 선택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역사를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거 유물이나 유적, 유고 같은 것들이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온전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복원을 시키긴 하지만.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역사가들이 남겼던 역사 기록은 단 몇 줄에 불과하고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자, 그리고 유물이나 유적이 만약에 폐허로 변했다면, 자, 역사는 생략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왜냐면 아주 오래전의 일들이기 때문에 망각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역사가들이 책에 기록한 것들도 그 시대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사가들이죠. 사관들. 역사가들이 선택해서 기록해 놓은 것 중에서 또 그것을 선별해서 지금의 학자들이 책을 펴내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 책을 보고 또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은 선택적 기록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생략된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망각된 역사가 있고 잊혀진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사료를 봐도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겠잖아요. 틈이 있습니다. 틈. 자, 이 틈을 메우기 위해서 마치 과학자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과학자가 상상 실험들을 통해서 어떤 이론이나 법칙들을 발견하는 것처럼 역사가들은 역사 사고력을 통해서 이를테면 관찰하고 추론하고 그 다음에 상상하고 자 이런 역사 사고력을 통해서 망각되고 잊혀진 그 틈이죠. 자, 이 사료의 틈을 메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그 역사 사고력이다. 자, 그리고 역사 사고력은 어떻게 키워지냐면 바로 질문에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지혜숲에 이제 나중에 커리큘럼 보실 텐데 지혜숲 역사 사고력의 그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보면요. 토픽이 전부 다 질문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질문은 인류는 왜 두 발 걷기를 선택했을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두 발로 걷는 건. 자, 이제 당연한 것을 질문함으로써 아이들이 사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외에도 이를테면 삼국시대에는 왜 전쟁이 많았을까? 자, 그 다음에 왕건은 왜 29번이나 결혼했을까? 자, 그리고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은 왜 칠정산 4편? 얘들은 세종대왕은 정말 줄줄줄 합니다. 책을 통해서. 많은 그 과학 도구들, 발명품들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 하는 거죠. 칠정산 4편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달력인데, 세종대왕은 왜 달력을 만들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은 추론하고, 그 다음에 상상하고, 마치 역사가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틈이죠. 이 틈을 메우는 본인 스스로 역사가가 되고 스토리텔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우숲의 그 다양한 토픽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 고인돌이에요. 자, 단답형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한반도에 고인돌이 있다면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있지. 이런 질문 받으면 너무 편하지 않으세요? 뭐 이런 정도는 나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영국에는 스톤헨지. 자, 그 다음에 칠레에 가면 칠레 이스터 섬에 그 돌 하르방 닮은 거죠. 제주 돌 하르방 닮은 모아의 석상이죠. 자, 이게 지금 고대의 거성 문화들입니다. 이제 아이들하고 우리는 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청동기 시대 때 고인돌이 있었고, 뭐 북방식 고인돌은 뭐 어디 있어? 남방식 고인돌이 이렇게 생겼고, 그 안에는 뭐가 껴묵거리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창하고 뭐 강화도 이런 데에 고인돌이 많고, 이거는 그냥 지식이죠. 이건 그냥 찾아보면 알고 읽어보면 압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이들하고 질문하는 거죠. 자, 왜 고대인들은 자, 이제 아이들하고 확장해서 자, 아이들도 이집트 피라미드는 알고 있으니까 자, 왜 고대 이런 거성 문화가 발달했을까? 왜 고대인들은 거대한 돌로 무덤을 만들었을까? 자, 그다음에 거대한 무덤을 만들려면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조건과 어떤 역량이 필요했을까? 기술이 필요했을까? 자, 그리고 왜 거대한 돌무덤에는 항상 껴묵거리가 있을까? 장신구나, 생활용품이나, 무기나, 이런 것들 같이 묻어놓거든요. 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왜 하필 돌이냐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아이들은 추론하고 상상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제 이 질문하는 과정들이죠. 질문을 통해서 관찰하고 추론하고 상상하는 아주 밀도 있는 사유의 과정이 조직되고 난 다음에 자,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은 이제 지혜숲의 역사 에세이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친구가 청동기 시대 고인돌, 앞서 이제 이야기 드렸던 그런 다양한 질문과, 그 다음 이제 아이들이 수업하면서 교사의 질문을 통해서 이제 같이 또 추론하고 토론하고 했겠잖아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쓴 한 편의 에세이입니다. 멋집니다. 제가 1번만 이것도 읽어볼게요. 자, 우리 마을은 대곡리 바위그림 근처에 있다. 대곡리. 자, 역사 지식이 하나 들어갔죠. 자, 좋은 환경 덕분에 우리 마을은 꽤 강하다. 근데 아버지 어떻게 돼서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는 장례식을 치렀다. 우리는 아버지 머리를 동쪽에 두었다. 해가 뜰 때 붉게 타오르는 불에 영혼이 깃들어 우리 마을을 비추어 주어 농사가 잘 되고 불투명한 미래를 밝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내 여동생 웃음송이는 아버지 머리맡에 아버지를 들이받았던 그 멧돼지의 뿔과 먹을 것을 담은 토기를 두었다. 아버지 이거 배고프시지 않게 꼭 드세요. 사람들은 차례로, 여기 배수 문장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례로 꽃과 귀한 물건들을 넣었다. 해가 지려 할 때 바위는 끝내 덮어졌다. 해가 질 때 꽃 한 떨기도 지고 말았다. 멋진 메타포죠.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 맞이한 죽음이기에 밤이 되어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내게 우리 부족을 이끌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이, 권력이 내 손 안에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멋진 한 편의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스토리텔러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머님도 한번 집에 가시면 이 강의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4학년 이상 아이들이면 3학년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마케팅 전략 전문가가 있습니다. 사이먼 사이넥. 자, 그리고 이분의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저는 이제 고학년 중등 정도 된 아이들한테는 이 책을 읽어보게 하고 보기 전에 먼저 테드 강연이 있거든요. 테드 강연 유튜브에서 많이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손에 꼽힐 정도의 조회수를 자랑했던 게 바로 이 사이먼 사이넥의 강연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자, 이제 그 책에서 이 사이먼 사이넥이 처음 등장시켰던 개념이 골든 서클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세 개의 이제 질문을 들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마케팅 전략 전문가잖아요. 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강연들을 하는데 기업은 어떤 물건을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팔기를 고민하기 전에 왜 팔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 이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다.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대입을 해본다면 아이들도 실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는가는 방법론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이먼 사이넥의 골든 서클이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아이들은 학원에서 실은 어떻게 공부할 건지 팁 다 가르쳐 줍니다. 또 무엇을 할 건가도 실은 학원에서 다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것을 공부하고 있죠. 자, 근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요. 고학년 되면 여자아이들은 빨리 올 것이고,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남자아이들도 사춘기가 옵니다. 자, 근데 이때 아이들이 그 전에 꾸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왔던, 또는 이제 뭐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든 본인의 욕심에 의해서든 그동안은 그래도 부지런히 해왔던 공부를 어느 순간 확 놓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한 방법론적인 접근보다 본질적인 질문.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가죠? 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은 공부의 의미와 가치를 비로소 찾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품 안의 자식이라고 말 잘 듣잖아요. 자, 근데 이제 한 5, 6학년 되면 방문을 닫고 들어가고요. 중학생 되면 잠급니다. 엄마가 녹화하고 들어갔는데 왜 자꾸 문을 잠그는 거야? 그냥. 답변도 짧습니다. 저희 아들 항상 문 잠그거든요.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이럴 때 아이들이 그 사이먼 사이넥의 골든 서클처럼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고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자, 그렇다면 아이가 자기 삶의 어떤 방향성들, 그리고 이제 자기 삶의 어떤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까요? 자,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 자, Y는요, 어떤 문제의 본질이나 의미와 가치를 밝혀주는, 자, 그것을 탐색하기 위한 아주 좋은 질문 사유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학년 고전 1300 이제 수업을 들어갑니다. 고전만 이제 주구장창 있는 수업이 있어요. 동양고전, 서양고전. 자, 그중에 이제 어린 왕자 텍스트인데, 자, 이제 어린 왕자 수업을 하고 나서 지금 앞서서 그 중학년, 3학년 아이들 썼던 에세이하고 좀 다를 겁니다. 자, 이제 좀 이따 고등 제자가 쓴 에세이 잠깐 간단한 보여드릴 건데, 자, 이제 중학년 4학년 이상 이제 쭉 올라가면 이제 아이들 글에 질문이 등장하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린 왕자는 떠났다. 그의 별을 떠났다. 그는 왜 자신의 별 B612호를 떠났을까? 과연 술꾼은 정말로 자신이 부끄럽다는 것을 아는 걸까? 정말 부끄럽다면 과연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자존감이 낮았던 그는 자신이 술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런 말을 한 게 아닐까? 어쩌면 그는 자신에 대해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인물에 대한 분석이죠. 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가로등지기는 또 어떠한가? 그는 왜 저렇게 쓸모없는 일을 열심히 할까? 왜냐하면 별이 작아서 빨리 돌거든요. 그래서 켰다 껐다 하는 직업인데 실은 불을 안 꺼도 돼. 왜냐하면 금방 켤 때가 오거든. 계속 그런 일을 해요. 그는 왜 저렇게 쓸모없는 일을 열심히 할까? 어차피 자신밖에 없는 별이고 1분의 해와 달이 2번 바뀌는데 별을 발견했다고 해서 자신의 것은 아닌데 여기 중간에 이제 사업가 얘기. 그렇게 믿고 있는 사업가에게 소유란 또 무엇인가? 여행자에게 물어 기록하는 지리학자는 그의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주 공격적으로 어린 왕자 텍스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독해를 하고 있죠. 자, 인물에 대한 해석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세상의 질문 앞에 선 후, 다시 그의 고향이자 가장 친한 장미를 만나러 그의 별 소행성 B612호로 돌아간다. 어쩌면 그에게 별은 세상에서 얻은 수많은 답을, 인생의 진리를 알게 해준 시발점일지도 모른다. 자, 이제 이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5학년 말, 그리고 6학년 정도 올라가면 이제 인문고전들을 주로 만납니다. 지혜숲에서. 중등 가면 이제 좀 읽어야 될 필독 떠서 어려운 이제 인문고전들을 다양하게 만나는데, 인문고전 하면 역사, 철학,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전, 이런 것들이죠. 자, 인문학을 만나는데, 보통 이제 지우숲에서 오래 수업을 하고 많은 질문들을 경험하고 한 친구들은 에세이에 이제 질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본인이 질문을 하는데 자가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자기한테 던지는 거거든요. 질문이 내면을 향하게 되고 자신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할까요? 사유하겠죠. 자, 그래서 아이들의 자가 질문이 많아질수록 에세이 퀄리티도 높아집니다. 자, 굉장히 훌륭한 에세이는 스토리를 요약하는 걸 지우숲에서 하진 않잖아요. 우리 어머님 애들도 여기서 이제 책 읽고 글을 쓰는데 지우숲에서는 에세이를 쓰게 하지 감상글을 쓰게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3일 전인가요? 또 이제 이렇게 뉴스 이제 기사를 검색하다 봤는데 지금 수능 시험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이 있잖아요. 평가원에서 2028년도형 대입 수능과 관련해서 지금 연구가 들어갔습니다. 비공개이긴 하지만 연구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2027년에 이제 발표가 될 거거든요. 자, 요걸 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냐면 제가 예전에 시험이 바뀐다 이제 랜선 강의 하면서 어머님들한테 아마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추론 능력, 직관,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마 수능시험 절대평가로 전환이 될 것이다. 왜냐면 아이들마다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수능시험에 상대평가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평가원에서 지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수능시험을 전 과목 절대평가. 자, 그러면 실은 90점이나 100점이나 똑같습니다. 등급이. 자, 그래서 이제 크게 그 1점 차이 상관없다. 지금 수능은 실은 1점 차이로 당연히 다 결정이 되잖아요. 절대평가로 전환된다는 건 자격고사가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처럼 또는 뭐 영국의 A레벨처럼 미국의 SAT처럼 자격고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이제 대학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선발을 한다 하더라도 실은 그래도 아이들이 좀 가고 싶어 하고 또는 이제 자기 진로를 고민했을 때 좀 지원자들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인기 있는 과들이 있겠잖아요. 자, 이제 이런 곳들에서는 수능시험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 그것 갖고만은 변별력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게 대학별고사입니다. 아마 이제 이게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고 수능이 자격고사가 된다면 대학별로 보통 명문대? 뭐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라고 해도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못 가는 데도 많죠, 그래도. 아무튼. 자, 이제 이런 곳들에서는 대학별 고사를 준비할 거고, 자, 그 방향성은 뭐가 되냐면, 논술, 구술 면접, 에세이, 추천서가 될 겁니다. 이 영역은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이다. 저는 돗자리 깔라고요. 전 이거를 몇 해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어떤 책을 읽고 나서 서울대에서 자소서 쓸 때마다 사법문항이 똑같지 않습니까? 인생의 책을 한 권 쓰고 그 책의 의미에 대해서 쓰라고 합니다. 700~800자 정도 되는 글을 쓰라고 합니다. 그럼 본인이 그 책의 텍스트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다면,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면, 자기 삶과 연결해보지 않는다면 그런 에세이를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축제에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친구도 지우숲에서 꾸준히 많은 질문들을 만났고, 자,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는 능력이 훈련이 됐겠잖아요. 자, 그리고 어린 왕자를 만났을 때, 이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지우숲 애들은 선생님이 에세이 초점을 줘요. 근데 본인들이 초점을 선택해요. 바꿔서 씁니다. 교사가 이 주제로 에세이 쓰세요라고 과제지가 나가는데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기도 해요. 오래 다닌 아이들은. 자기가 초이스하고 자기가 이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어린 왕자가 결국 여행을 했던 이 여행의 의미가 얘는 이제 중요했던 건데, 그 어린 왕자 여행의 의미는 자기를 극복하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 자, 그리고 뭐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했던 어떤 시발점, 출발선이 아니었을까라는 스스로의 해석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인간 군상들에 대해서도 지금 해석을 시도하고 있죠. 자, 이렇게 꾸준하게 지우숲을 다니면 이런 능력이 생겨요. 저는 이제 이제 중학교 보통 2,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지우숲을 수료를 합니다. 수료를 하고 나서도 이제 제자들하고 팀 그대로 단톡도 이제 대부분 많이 유지를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실은 그 수행평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한 거 이렇게 보여주고 피드백도 좀 요청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고3인 제자가 작년에 이제 보냈던 톡과 에세이입니다. 자기가 이제 학교 그 독서 수행평가
에세이를 이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죠. 그 텍스트를 본인 선택을 했고 이제 에세이를 썼는데 이거 지혜숲에서 중등에서 수업을 하긴 하거든요. 하긴 하는데 이제 그때 쓴 에세이하고도 또 퀄리티가 다르죠. 본인 쓴 거를 글을 잠깐 봐달라고 너무 멋지게 썼더라고요. 그 글을 다 보여주면 너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만 뽑았습니다. 이 질문이 글 안에 본인이 에세이를 쓰면서 중간중간에 지금 배치한 질문입니다. 자, 제목인 변신 누구의 변신인가? 이러면서 이제 막 공격적으로 글이 들어갑니다. 무엇으로의 변신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작품들에서 변신은 무엇으로 다뤄져 왔는가? 자, 무엇이 주인공 그레고르를 벌레로 만들었는가? 보험의 판원이었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딱정벌레가 돼 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 시작하거든요. 자, 왜 그레고르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까? 자, 그를 본 모습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 거대한 자본주의 벽 앞에서 한 사람이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가? 가족들이 이제 그 거대한 벌레가 자기 아들인 걸 알아.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근데 나중에 가족들이 처음에는 챙기는데 이제 너무너무 그게 버거운 거예요. 실제로 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발 사라져 주기를 마음속 바라고 있었지. 너무 비참한 작품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은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가? 자,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효용 가치가 없어진 사람은 어떤 취급을 받는가? 효용 가치. 카프카는 이런 것들을 고발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러면서 에세이를 끝냈어요. 아, 제가 이제 이 에세이를 보면서, 질문을 보면서, 지혜의 숲에서 꾸준하게 수업했던 친구들은 질문을 생산하는 능력, 질문 역량이죠. 이 질문 역량들이 탄탄하구나. 자, 그래서 스스로 여전히 이제 지혜 수업 안 한 지 오래됐지만 본인들이 한 편의 에세이를 생산해낼 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자기의 관점으로 철학으로 텍스트를 해석하구나. 질문은 훈련으로 가능하구나. 성장하는 게. 이걸 느꼈습니다. 같은 팀이었던 여자애가 생각이 나요. 그 친구들이 이제 1학년 때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이효석의 작품을 감상을 하는데 그때도 저희는 질문을 많이 한 지읒은 질문 교육 기간이에요. 질문을 하니까 왜 하필이면 제목이 메밀꽃 필 무렵일까? 국어학원에서는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메밀꽃 필물의 시대적 배경, 등장인물. 자, 작품 속의 허생원과 동희가 부자지간인 것을 암시해주는 복선.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제 제자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텍스트 수업하면서 왜 메밀꽃 필 무렵일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배경이 되는 시간, 여름에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을 때 허생원이 일생일 때 딱 한 번 그 장돌뱅이, 보잘것없고 왜소했던 가난뱅이, 장돌뱅이 이 허생원이 단 한 번의 사랑을 했던 성시처녀와 동희의 엄마로 추정되는 사랑을 했던 그날 메밀꽃 이게 흐드러지게 피었던 날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추론하면서 아이들이, 그렇다면 허생원에게 그 당시 식민지 시대를 살아갔던 이제 우리 그 백성들의 대표자잖아요. 허생원에게 그 메밀꽃 필 무렵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때였고 늘 곱씹고 싶은 삶의 동력이 된 순간이었구나. 막 이제 이런 추론을 이제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한 여자애가 아주 시니컬하게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엄청 사랑하는 제자예요. 얘도. 갑자기 이제 저한테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허생원한테는 그날이 아름다운, 찬란했던 한때일 수 있는데 성시처녀한테도 메밀꽃 필 무렵이 그랬을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지나서 이 무렵의 어떤 여성들, 그러니까 젠더적 관점으로 이 문제를 그 친구가 본 거죠. 제가 역습을 당했습니다. 질문으로. 잘 키워놓으니까 이제 당황한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토론에 붙은 거예요. 왜 여자애들, 남자애들 할 것 없이, 그럼 그 시대적 어떤 상황으로 보면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마을에서 떠났거든요. 동희 엄마가. 그렇게 보면은 그녀에게는 그날이, 물론 아이를 보면서 이제 그 또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 처녀의 입장에서, 성씨 처녀의 입장에서는 메밀꽃 필 무렵이 아름다운 한때나 찬란했던 어떤 순간이나 기억으로 꼭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더라고요. 자, 보면서, 이 질문의 퀄리티가 높은 아이들은, 그럼 다음 주 에세이 또 엄청 멋있게 나왔겠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많이 경험한 아이들은 확실히 질문의 퀄리티가 높다. 자, 그리고 지읒숲은 아이들에게 당연하고 엉뚱한 걸 자꾸 질문하는데, 사유하라고 촉구를 하는데,
사회를 촉발시키는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선생님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오히려 아이들이 하기도 하구나. 이걸 제가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질문은 충분히 훈련으로 가능하다. 자, 근데 어디서 가능하다? 지혜숲에서 가능하다. 자, 이 결론을 제가 내렸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아이들하고 실은 지혜숲에서 만나는 모든 텍스트는 통틀어 어떻게 보면 인문학입니다. 자, 이제 인문학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문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고전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철학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 근데 그런 이유는 우리는 그 인문학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요.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자, 그리고 그들의 삶을 만나고 그 시대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작품이 던져준 지혜를 만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것들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냥 다가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던졌을 때에만, 질문을 던졌을 때에만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저희에게 넌지시 던져줍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근데 우리 엄마들은 어떤 질문을 하는가? 저희는 사고력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다르게 또 표현해보면 질문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다른 곳에선 받아볼 수 없었던 질문들을 여기서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자, 우리 어머님들이 오늘 아침에 아이들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가방은 잘 쌌니? 오늘 갈 학원 숙제는 다 했니? 단답형. 자, 그 다음에 학교를 다녀왔어. 어떤 질문 하십니까? 오늘 학교 숙제는 뭐가 있니? 또 학원 갈 숙제. 이런 질문. 뭐 먹고 싶니? 자, 이제 이런 질문 하십시오.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유대인. 자, 유대인 어머님들은 질문 되게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꼭 학교 다녀오면 이런 질문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니?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가 아니고 어떤 질문을 했니?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오늘 이 강의 끝나고 자, 집에 가셔서 아이를 따뜻하게 늘 아침에 싸웠습니까? 자,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아이들에게 자,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질문을 하십시오.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을 했니? 자,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